그 다음 나오는 인사행정은 굉장히 쉬워요. 인사행정 굉장히, 쌤들이 시험 보면 거의 안 틀리는 부분. 근데 여기 BSC는 거의 보니까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에, 구급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2, 3년에 한 번씩은. 이 조직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에 있고, 아까 조직 문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조직 문화 부분에서는 우리 경쟁가치 모형 그 꼭 하나 그건 한 3년에 한 번씩,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다면 리더십 이론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이 주로,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이 주로 나오고, 그렇죠? 몇 개씩 그렇게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37번부터 쭉 보시면 66번까지 (37번은) 우리 쌤들이 알고 있을 때 뭐라고 생각돼? X라고 되어 있는데 왜 틀렸을까요? 37번은 왜 틀렸을까? 쌤 37번 왜 틀렸어요 이게? 이건 균형 성과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조직 혁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목표 달성에 측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을 회피하고 계량적 측정이 용이한 업무에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BSC는 일단은 틀린 걸 이야기하면 BSC는 계량적이지 않는 아까 고객 만족, 고객의 관점, 그렇죠? 그다음 어떤 거? 학습 성장 제한, 내부 프로세스, 전부 다 이런 거 측정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퀸처럼 여기다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균형을 맞춘다는 거야. 재무하고 뭐하고 비재무 부분하고, 그렇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인데, 자 어떻게 맞춘다? 재무 부분하고 비재무 부분은 어떤 거? 고객. 그다음 내부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뭐 틀리다, 내부 과정 뭐 다 같은 말들이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학습과, 조직원의 학습과 성장. 그 다음 이건 대표적인 무슨 지표다? 무슨 지표다? 후행 지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후행지표로서 재무부처가 물론 최종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목적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이건 측정이 어느 정도 양적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을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37번과 같은 경향이 있는 게 MBO였죠. 37번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 측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을 회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량 측정이 용이한 업무에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 건 MBO죠, 주로. 38번 균형 성과 관리는 조정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변수의 인과관계를 전략 지도로 작성한다. 자, 아까 전략 지도 봤어요, 안 봤어요? 쌤, 171페이지. 이런 것들을 전략 지도라고 그래요. 전략 체계도, 전략 지도, 그렇죠? 특허청의 전략 체계도 있죠. 이런 것들을 BSC의 전략 지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거야. 선생님, 옆에 있는 학술진흥재단에서 했던 것도 일종의 전략 지도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도예요, 사실은. 자, 거기 특허청 전략 체계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특허청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전략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체계도,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 맵 이렇게 돼 있죠.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전략 지도라고 그런다. 자, 39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39번. 39번 선생님, 39번. 균형 성과 관리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실적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중시해서 단기, 장기를 모두 고려한다. 맞습니다. 자, 균형 성과 관리는 목표 설정지 하급자의 참여와 의사 전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향식 성과 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특허청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하향식으로 한 거 아니죠. 상향식 아니죠. 상향식 성과 관리는 MBO죠. 균형 성과 관리는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 문화 형성보다는 순위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 순위과 같은 이런 목표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선생님,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이겠죠. 그렇죠? 자, 42. 균형 성과 관리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BSC 기능 중에 있어 없어? 자, 한 번만 다시 왔다 갑시다. 172페이지 보면 BSC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략적 방향 제시도 해주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쓰이죠. 다시요. 전략적 방향 제시, 성과 측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의사소통의 도구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그래서 거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42번 보니까 BSC는 의사소통 도구로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준다. 아까 전략과 성과까지 다 알려준다고 그랬죠. 아까 삼각형을 보면 43번 균형 성과 관리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생님, 다른 것에 빌려서 밸런스 한다 그랬잖아. 균형을 맞춘다 그랬잖아. 재무 말고도 어떤 것에 비재무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쌤? 균형 성과 관리는 재무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비재무 지표도 중시한다. 그래서 밸런스다,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44. BSC는 재무적 관점 성과 지표는 전통적인 선행 지표라고 그랬어, 후행 지표라고 그랬어?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끝나고 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고 나서 얼마나 수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서 주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재무지표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 부분을 도입할 때 중요한 건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주로 선행보다는 후행 때 알아보기 쉽겠죠. 고객 지표는 선행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후행 지표 때 잘 알아보겠죠. 자, 그 다음 균형 성과표는 관점과 측정 지표는 측정 지표에서 학습부 성장과 자, 이거네요. 여기 학습부 성장,
학습과 성장은 아까 어떤 걸로 측정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조직의 조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그쵸? 자, 우리 여기 써보면 직무 만족도, 여기는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는 고객 만족도, 그쵸? 그다음 고객 불만 건수, 그쵸? 고객 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내 프로세스는 얼마나 정보를 공개하는가, 얼마나 적법 절차를 지키는가, 그쵸?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만족도다, 이거 맞고. 이 PSC는 하버드대학교 카플란하고 노튼 교수가 그동안 성과 평가가 재무적 관점에만 치워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비재무적 관점 포함한 거죠. 이겁니다, 이거. 원래 이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카플란하고 노턴입니다. BSC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을 당연하겠죠. BSC 지표 중 재무적 관점은 민간 부분에 특히 중심, 맞죠? 수행 지표고, BSC 지표 중 학습자의 성장 관점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자, 이건 최종적인 것보다는 재무지표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단적인 거죠. 우리가 학습되고 성장이 되면 뭘 할 것이다. 이익도 남기고 고객 만족도도 높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학습과 성장 관점은, 그렇죠? 다른 지표를 통해서 달성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수단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수단적인 성격. 자, 50번 또 똑같은 질문 나왔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의사소통 도구로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균형 성과표는 성과 측정 시스템으로 균형 있는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여러 관점들의 연계를 추구한다. 그쵸? 아까 우리 지도 봤었죠? 철도청 지도. 철도청 지도 보면 여러 지표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안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죠? 171페이지 보면 여러 지표들이 한 부분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BSC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 지표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정책 수능도 고객 만족도는 어떤 관점이었어요? 정책 수능도 고객 만족도는 어떤 관점에서? 정책 만족도? 아니, 고객 만족도, 정책? 수능도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라 고객 관점이죠. 그럼 거기 틀린 부분을 바꾸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라 고객 관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53번. 균형 성과표는 정부 조직의 경우 고객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균형 성과표에서 학습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 개발이나 직무 만족도와 같이 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성과. 자, 여기 능력 개발이나 직무 만족도, 그쵸? 인적 자원에 대한 성과를 말한다. 균형의 BSC에서 무형 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 평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 그렇죠. 여기는 성장 같은 건 단기에 측정할 수 없잖아. 그렇죠? 장기로 변환시켜주고 전환되어 있고, 균형 성과표에서 고객 관점 성과 지표에는 고객 만족도, 그다음 신규 고객 증가수, 그렇죠. 이제 고객 증가수.
국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국가에서도 요즘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이 카톡 같은 걸로 서비스 해주는데 얼마나 많이 뭐 하는가, 가입하는가. 우리 시기에서 질병관리청이 이번에 이거 막 코로나 사태 할 때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그만큼 정보도 많이 주고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객을 그만큼 만족시켰다는 거잖아요. 고객 만족도. 자, 균형성과표에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보다는 개별 부서부로 따로따로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선생님, 내부 여기도 BSC도 최근에 조직혁신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 통합적인 일처리가 굉장히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통합적인 일처리를 보다 더 강조합니다. 특히 고객이 이렇게 해야 되면 고객 만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일처리를 강조합니다. 58. 균형 성과표에서 재무적 관점 성과지표는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매출, 자본 여기 있죠? 예산 대비 차이. 균형 성과표에서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자, 고객의 관점을 공공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놓는다고 그랬죠. 자, 공공 부분은 어떤 관점을? 고객 관점을, 그쵸? 그래서, 자, 다시 한번 172페이지 보면, 답은 고객 관점에서 172페이지 밑에 6번째 정도. 공공 부분에서 BSC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17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다 고객 거기 있죠. 자, 그다음 60번 균형 성과표에서는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은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 그렇죠? 둘 다 인적 자원이 성장해야 역량이 증가돼야 되겠죠. 자, 균형 성과표에서 업무 처리 관점은 정부 부분에서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집행 과정, 재화 서비스 전달 과정 이렇게 과정적인 부분 다 포함된다. 이건 맞고. BSC에서 고객 관점은 BSC 4가지 관점 중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된다. 자, 행동지향적 관점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건 추후에 결정되는 거고 이게 행동지향이겠죠. 내부 프로세스. 자, 내부 프로세스는 학습 성장은 행동지향. 이건 결과지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그쵸? 행동 지향적인 것은 뭐하고 뭐고 내 프로세스하고 학습 성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측면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자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구한 것이다. 맞죠? 정확히. BSC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 행동 목표 간 인간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과 전략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이런 거 아까 이 전략 지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BSC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 내부 절차 및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 채널 여기 봐봐요. 내부 프로세스 강조해야 돼요. 여기도 강조하죠. 관심 정도가 낮아 한계를 여기도 당연히 관심 높게 하고 있죠.
BS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제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 조금 진화됐다. 그렇죠? 우리가 균형 성과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목표죠. 목표나 성과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MBO는 목표를 관리하는 거고 여기도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MBO 같은 경우가 이 정부 조직에 좀 도입하기 어려웠고 대부분 MBO가 뭘로 많이 흘렀어요? 주로 재물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많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어떤 거 우리가 도전적인 걸 목표로 삼았다고 그랬어? 아니면 자기가 달성 가능한 걸 목표로 삼았다고 그랬어? 달성 가능한 거. 그렇죠? 그래서 쌤 보시다시피 조직론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몇 개. 이것만 잘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OX 문제는 쌤들이 이 9급 기출 푸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직 8급 그다음 경찰 간부직 있죠. 경찰 간부직. 경찰 간부 시험에도 행정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 또는 뭐 7급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상당히 이것만 다 푼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 중에서 몇 부분은 조금 틀려도 괜찮은 부분 그렇죠? 생략되는 부분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심화 때는 조금 어떤 거 해줄 거냐면 정말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꼭 봐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해드리고 심화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거 우리가 정리했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쭉 정리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 이거 정리된 걸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때가 있죠. 많이. 그리고 기출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들 부조로 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조직론이야. 조직론. 이제 인사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조금 몇 부분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원래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아까 쉬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하고 조직행정하고 어떤 게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조직과 인사. 조직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2명 이상, 뭐 A, B, C, D 등 어떤 인상들이 서로 연계해서, 그렇죠? 뭘 달성하도록 하는 거?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B, C, D, E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럴 때 이 사람들 각자의 목표와 조직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런 문제하고. 자, 여기서 다시 봐봐요. A가 지도자예요. 자기가 B, C, D, E, F 다 할 건지 알면 여기다가 한 명 더 부지도자를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건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주로 조직론에서는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이끌 건지 리더십이라든가 이들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할 건지 문제를 따졌죠. 근데 인사행정이 이런 문제야. 인사행정은 개개인의 문제를 쉽게 말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를 따져요. 공무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따지냐면 여기 봅시다. 자, 인사행정의 핵심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일단 채용이야. 채용. 누굴 뽑을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좋아. 그래서 뽑았어.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뽑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공무원에 관한 문제, 조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을 주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훌륭한 공무원 뽑아야 되겠죠. 됐으면 일 잘하는 그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정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산업사회 이전에는 행정 서비스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이 관공서 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럴 때하고 또 다르니까 채용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성적이 좋은 사람만 뽑으면 좀 가난해서 집이 공부할 여건이 안 돼. 또는 어떤 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아. 또는 어떤 우리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겠죠. 능력만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사람을 뽑았어. 사람을 뽑았으면 뭐 해야 되겠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결국 뭐 시켜주는 거야? 능력? 그 사람은 얼마나 뭐 할 것인가? 능력을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능력 발전해 주려고 여러 번 교육시키고, 그쵸? 그 다음 어떤 거 있어? 교육도 시키고, 근무 성적 평정도 하고,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 발전에 관한 것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게 필요하겠어? 사기나 신분 보장 같은 거 해주고, 또는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인사 관리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퇴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퇴직 관리, 연금 관리, 이런 관리 같은 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나 신분 보장, 그다음 연금, 퇴직 관리, 이런 걸 해주는 것이 주로보다 인사다. 인사에서 다루는 것들이다. 다시요. 인사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거다? 채용, 능력 발전, 사기, 신분 보장. 근데 아까 조직에서 다루는 건 뭐였어? 조직에서는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세울 건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쵸? 조직 구조나 또는 이론과 관련된 거, 조직론. 그 다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조직 관리론. 이렇게 봤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조직 관리할 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보는 조직인의 관점을 봤었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관리할 때 주로 직무 동기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동기 받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 받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서로 간의 갈등을 관리해주고 의사소통 잘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 관리, 의사소통 봤었고, 뭐니 해도 조직에 있어서 사람들을 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뭐야? 보통 그 조직 문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 자, 이를테면 이런 거. 어떤 조직에서는 아침마다 팀장한테 인사를 해요. 어떤 조직은 그냥 인사 없이 앉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문화니까. 그럼 가서 인사를 한다는 건 그 문화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그럼 결국은 문화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까지 봤다는 거야.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거 조직이 이제 뭐 조금 새롭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혁신 부분을 봤었죠. 이런 게 조직론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긴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먼저 어떤 부분이 있겠었어요? 채용 부분이 있겠죠. 채용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미국부터 먼저 생각하면
역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뭐 할 거니까, 다시 다 할 거니까, 역관주의. 그렇죠? 역관주의는 어떤 거였어요,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들 뽑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바꿀 때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채용해줘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뭐가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대통령이 세필드 대통령입니까? 자기가 공직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 준다고 암살해 버린단 말이야. 정당원이 안 되겠다. 뭐대로 뽑자. 실력대로 뽑자. 실적주의. 그렇죠? 이런 논의.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미국 상황이고 유럽이나 동양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어땠어? 상비군들이 있어요. 상비군들이. 절대군주의 절대왕정에서 상비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군주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또는 군주가 죽더라도 그 아들에게 계속 뭐 한단 말이에요. 마치 공무원처럼 근무하고 있죠. 옛날 보면 루이 14세, 그럼 루이 15세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어때요? 계속 그 왕실에 근무했던 사람 근무하죠. 그런 것들 보면서 서서히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직업 공무원, 마치 공무원이 뭐가 되도록 직업 공무원들. 이런 데서는 여기는 이제 실적에 따라 뽑겠죠. 여기는 아까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 뽑지만 실적에 따른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 직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근무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매력적인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평생 근무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당연히 직업 공무원제죠. 거의 그쵸? 물론 약간은 거기겠죠. 한번 공무원 되면 계속 공무원 생활, 공직 생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크게 발달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동양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역관주의도 서서히 뭐 합니까? 역관주의도 이제 뭐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많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누구나 공무원 이제 안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누구나 공무원 돼서 큰일 나겠죠, 이제. 옛날엔 카우보이 하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뭐 이게 이 땅이냐 이 정도 사이 이런 것들만 알려주고 사인해주는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실적주의. 그다음 유럽에서는 이거 나오기 전에 정실주의.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는 좀 차이가 있죠. 정실주의는 자기가 뭐 하는 거, 자기 당이 아니라 자기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국사 배우죠. 음서제도가 대표적인 정실주의야, 정실주의.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 국회의원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권성동 국회의원이 자기가 맨날 공무원들 많이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 넣어주는 거. 그분을 뭐 아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정실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유럽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뭐하고 쇠퇴하고 이제 직업 공무원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 다 할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직업 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가 대부분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어. 아까 얘기했듯이 불리한 계층들 아예 공무원도 못 해봐.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대표관리제가 먼저 나옵니다. 대표관리제. 그래서 각 계층이라든가 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뭘로 공무원들로 근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옵니다.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오니까 너무 실적주의, 너무 직업공무원제로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옛날에 약간의 역관주의적 요소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미하거나, 그렇죠? 형평성 있는 것들을 좀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방의 학생들이 좀 불리하니까 지역인재 선발제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적극적 인사행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문제였어요? 다 무슨 문제? 뽑는 문제라고, 채용.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자, 흐름은 알겠죠? 인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인사행정의 기초고 채용 문제를 하려고 한다. 자, 거기 인사행정의 개관, 그 다음 183페이지 보면 이 현대 인사행정의 경향, 그래서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하고, 그 다음 가치적 관점의 인사행정하고, 이런 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뒤에 다 나옵니다, 다시. 자, 이건 뭐 이런 게 있다는 전체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고, 거기 184에서 각국 인사행정 편찬에서 영국의 인사제도는 오랫동안 어떤 것에 입각했다고요? 정실주의, 그쵸?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거의 왕실의 이 공무원들 뽑을 때 자기 친인척,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뽑죠? 자, 그러다가 1854년에 노스코트 트리벨리언 보고서, 그쵸? 이것에 의해서 서서히 뭐가 된다? 공개경쟁 시험 같은 게 나온다. 그쵸? 그 다음 미국에서는 역관제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역관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누가 1883년에 펜들턴법, 그쵸? 펜들턴법이 도입됐다. 우리나라 인사제도는 1949년도에부터 국가공무법 제정될 때부터 실적주의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실적주의. 그렇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정부 수립 후에 초기까지도 정실주의, 역관주의가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고, 그 후 발전하기 시작해서 봐봐요. 다양한 인재수급을 도모하는 균형 인사 정책도 발전했다고 그랬죠. 자, 거기 이제 공직 구성의 방향에서 역관제는 민주성이고, 실적제는 효과성이고,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형평성이고, 그렇죠?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이 뭘 보호하는 거?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하나 부분만 다루면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그래. 역관주의죠. 역관주의부터. 자,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누굴 채용할까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라고요? 지금 누굴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역관주의는 누굴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거기 의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당파성, 그래서 구하면 역관주의, 그쵸? 거기다 정실주의는 주로 어떤 거? 뭐 방금 이야기했던 혈연, 학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뽑는 거죠. 자, 그 다음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보니까 역관주의는 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동부 출신의 상류계급에 한정되긴 했으나 대체로 적격성에 따라서 공직을 임해요. 워싱턴 대통령 있죠? 제1대 대통령. 이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공직은 적합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대 잭슨 대통령이 서부 출신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자신이
많은 서부 출신 카우보이들을 공무원으로 뽑았어요. 자기 당파성 입과에서. 그래서 거기 스포일스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스포일스가 원래는 전리품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엔 누구나 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공무원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실주의는 거기 있는 개인적 친분, 정치성 의거로 따라서 공직을 임명하는 건데,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 차이 한번 봅시다. 정실주의는 영국 쪽이고 역관주의는 미국 쪽이죠. 임용 기준은 개인적인 신임이나 충성도,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이고,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해서 충성도. 자, 이념적 배경으로는 관직을 하나의 소유물로 인정했고, 역관주의도 마찬가지 정당 정치, 민주정치고. 자, 정실주의에서 신분 보장이 강했는데, 당연히 역관주의는 정당이 바꾸면 바꿔주겠죠. 야, 그랬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체크합시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앞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어떤 문제는 세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이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고. 거기 우리나라의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우리나라는 봐봐요. 원래 뭐가 기본이라고, 실적주의가 그 기본이죠. 그래서 거기 직업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역관주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관주의는 인사행정체제 전반을 지원하는 기본 원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에서 역관주의 원리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정부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역관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 그래서 대통령실은 20%가 이 역관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 중에서도 30% 정도는 대통령이 자기 정파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뭐가 허용되고 있다. 여전히 정부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역관적 임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화라는 거 뭐야, 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게 민주화죠. 그래서 정당 발전을 기여하고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공직 경제를 통해서 관료제, 한 사람이 계속 공직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겠어? 특권화 될 수 있겠죠. 그걸 뭐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 선거로 정당이 바뀔 때마다 바꾼다는 거고. 4번 민의. 그래서 뭐 하겠어? 국민들의 의사를 좀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단 이건 나중에 단점이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될 수 있고, 정당 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익이 강력하게 추진 가능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해치겠죠. 비전문가 임명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조여하고, 공직을 위인설관, 그 사람을 위해서 공직을 만드는 거야. 예산 낭비, 행정 비능률 처리하고,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란 모호한 기준은 매간매직, 부정부패될 수 있겠죠. 관료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겠고. 뭔 말이냐면, 자, 쌤, 정당의 대표 말 듣겠어? 국민 말 듣겠어? 정당의 대표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직이 오래 있으니까. 능력과 자격 중심 인사가 안 되고, 임용의 기획인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약간 애매한 지문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 분명히 민주성에게는 기여한다고 그랬죠. 민주화는. 근데 쭉 읽어보면 단점에서 5번 보면 관료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저희인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자, 거기 4번하고 5번 얼마나 다른 말인가 생각해봐. 4번 보면 국민을 지지받는 정당이 당원의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와 그 강화와 책임행정이 구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5번 단점이 5번 보니까 관료 후 정당 사명을 발명한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조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양날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잘 보고 푸셔야 돼. 대비를 할 때. 그렇죠? 항상 비교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비교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풀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교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필드 대통령이 죽고 나서는 실적주가 나왔다고 그랬죠. 펜들턴법. 그것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은 조직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조직관리에서 리더십은 자,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리더십은 우리가 자질론 또는 특성론, 그쵸? 속성론, 그거에다가 행태론 또는 행위론, 그쵸? 그 다음 상황론, 그 다음 최근에 리더십, 그쵸? 그래서 이건 또 신속성론 또는 신특성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화이트도 알아야 되고 블레이튼의 관리망, 그쵸? 그 다음 뭡니까? 이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인데 이건 뭐 과제지향이냐 관계지향,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이. 여기는 무엇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다시 히들러, 누구, 하우스, 허시어 블런차드, 레딘 이런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부터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원스나 베스에 누가 있다 그랬어? 변혁적 리더십. 이게 핵심으로 해서 서번트 리더십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주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형태에서는 어떤 거? 블레이튼의 9.9 T명, 그렇죠?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선생님 어떤 부분에서 그다음 갈등 관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라 그랬어. 어떤 부분과 어떤 거? 토마스 모형은 역시 5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전략이냐 또는 조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구분해라 그랬죠. 그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는 그렇죠? 경쟁가치 모형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 모형만 시험에 나와요. 경쟁가치 모형만. 경쟁가치 모형에서는 어떤 거라 그랬어? 자, 내부, 그 다음 외부 지향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 지향하느냐, 안정적이냐 유연하느냐 이걸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지향이고 유연한 것은 개방, 뭘 생각한다, 나사 조직 같은 걸 생각한다, 에도크러시. 그 다음 여기는 자 클랩, 일본 기업 문화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인간관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자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계층계, 하이어라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라 그랬어? 내부 과정. 그렇죠? 내부 프로세스. 여기는 마켓, 시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리적인, 그렇죠? 함정모형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뭐 어떤 것들, 우리가 실제 표를 나타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 모든 요소가 다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높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 발달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쪽에서 점차 이쪽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좋습니다. 그다음 조직문화 봤었고 어떤 거 거기는 그것만 잘 보면 되겠고 그다음 조직혁신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조직혁신에서는 자 MBO, TKM, 그다음 조직발전 OD, 그다음 성과지표에서는 균형성과지표 BSC 그쵸? 그것만 봐두시면 좋겠다. 시험에서는 그런 것만 나오고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데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큰 거 로보크에 아까 경쟁가치 오형 같은 경우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